안녕하세요. 산림문화 콘텐츠 연구소 유영철입니다. 네, 오늘 그 강의는 이제 제가 숲에서 길을 묻다 그 AI 시대 생태인 문학 이렇게 잡았는데요. 사실은 제목은 거창하지만 그렇게 이제 내용이 뭐 깊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깊지 않을 수도 있는데 뭐 제가 생각한 거 뭐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뭐 숲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숲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특히 이 시대에 얼마나 또 의미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AI 시대의 생태 인문학 이런 얘기를 할 때 지금 AI 시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AI 시대, 저는 AI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AI가 얼마나 위험한지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일반적인 상식들, 사람들이 알고 있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대의 의미가 뭐냐,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AI 시대 중에서 시대.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시대 전환이라는 뭐 어떤 사람들의 그 모임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생태 전환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그렇듯이 시대가 바뀐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가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생태인 문학, 생태인 문학이 어떤 그 개념과 정의는 어떤 것이고 지금 어떤 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도, 그 다음에 생태인 문학이 왜 필요한지 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그 숲에 관한 활동을 이제 한지는 뭐 한 40년 가까이 됐죠. 40년 가까이 됐는데 물론 이제 뭐 본격적으로 숲 해설가를 교육하고 뭐 이런 활동을 한 건 뭐 20년 좀 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은 뭐 저뿐만이 아니고 숲을 좋아하죠. 산도 좋아하고. 혹시 저 북한산 가보셨죠? 북한산이 뭐 좀 굉장히 특별한 산인데요. 이제 북한산이 기네스북에 올라 있어요. 왜 올라 있는지는 잘 모르시겠죠. 왜 거기에 뭐 특이한 뭐 야생동물이 사나 뭐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 그걸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1위다. 사실 뭐 이제 기네스북이라는 게 세계 최고를 이제 꼽아서 기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싸이가 뭐 몇백만이 봤니 뭐 이런 거랄지 아니면 정동진이라는 장소가 또 기네스북에 올라 있어요. 바다에 가장 가까이 있는 저기 여기다 세계적으로 바다에 가까이 붙어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데 어쨌든 북한산도 그러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올라 있는 아니 몰려가는 이제 그런 곳이라고 이렇게 기네스북에 올라 있다고 합니다. 뭐 선생님들은 이제 산에 뭐 이렇게 등산 다 자주 안 다니시는 것 같아요. 복장을 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사실 이제 해외에 나가서 보면 아, 저 사람 한국 사람이네라고 알 수 있는 거는 다 아웃도어 복장을 입고 있어요. 대부분 다 아웃도어 복장이 거의 일상복이기도 하고 또 등산복이기도 하고 거의 의관정제 하다시피 하고 다니죠. 그럴 정도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산을 좋아하고 등산을 많이 하고 뭐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 그 산과 숲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긍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오늘 또 이제 제가 저기 한국 이무연합이라고 하는 숲 친구 이무연합이라는 단체 총회에 갔다 왔는데 이분들은 이제 한국의 녹화 사업을 당신들이 견인했다. 이제 산림 공무원 출신들이 많고 그렇죠. 그래서 한국의 녹화에 대한 엄청난 자긍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뭐 어쨌든 그런 역할을 한 것도 있겠죠. 어쨌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하고 달리 굉장히 산이나 숲에 대해서 뭔가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한 또 보존도 하고 또 관리도 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 자연휴양림 혹시 자연휴양림 가보셨어요? 자연휴양림을 국가에서 관리하는 나라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숙박시설 있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숙박시설인데 숙박시설을 국가에서 왜 관리를 해요? 호텔이나 뭐 민박이나 뭐 이런 것들 다 민간에서 하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자연휴양림을
휴양 서비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자연휴양림도 관리하고 있고 치유의 숲이라고 해서 혹시 산림치유원도 가보셨나요? 거기 가면 엄청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숲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사우나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 굉장히 고급스러운 저 마사지기도 있고 그래서 숲 체험을 곁들여서 그런 저기 치유 시설들이 갖춰져 있어요. 근데 그렇듯이 그 국가에서 그것도 국립산림치유원 해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있는 나라는 내가 볼 때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가 자격으로서 이 숲해설가를 가지고 있는 나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숲해설과 비슷한 활동하는 사람, 그 나라는 많겠죠, 당연히. 생태 안내자도 있고 자연해설사도 있고 어느 나라나 뭐 안내하고 자연생태 그뭐 교육도 하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국가 자격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국가에서 공공 서비스로 산림 교육을 하는 나라는 거의 드물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 숲, 뭐 이런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뭐 이렇게 깊이 있게 의미를 두고 관리하고 운영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설도 많고 인력도 많고 또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그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 국토의 한 6, 70%가 산이어서 그런 점도 있겠죠. 주변 가까이에 있고 뭐 그래서 그런 점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보다는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DNA적인 어떤 숲에 대한 기후학적 DNA적으로 우리가 좀 숲에 의미를 두고 있는 민족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이제 저 기독교인들은 보통 이제 뭐 에덴의 숲을 가장 먼저 떠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초에 이제 어쨌든 에덴 동산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인류 문명이 시작됐다라고 어떤 상징 기호를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한민족 같은 경우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그러면 단군 신화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민족의 스토리텔링들이 있잖아요. 그 민족이 공유하는 그 집단이 공유하는 이야기 이게 이제 신화하고 또 스토리텔링 뭐 그런 것처럼 그게 이제 뭐 한 개인의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집단의 기억으로 남아 있는 것이 신화이거나 뭐 이렇게 전설이거나 뭐 또 뭐 그런 것이 되겠죠. 근데 어쨌든 이 한반도에 이렇게 살고 있는 민족, 우리 민족의 스토리텔링에는 단군 신화가 있고 그 단군 신화는 숲을 매개로 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숲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우리 그 태백산 신단수로부터 우리 어쨌든 민족의 이제 스토리가 시작되고 이어져 왔다. 그러니까 환웅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처음으로 태백산 신단수에 이제 이렇게 신실을 건설해서 우리 이제 나라가 이제 만들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런 서사를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굉장히 뭐 숲과 그 산이라고 하는 것이 나름 신성하고 의미 있는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죠. 물론 뭐 다른 뭐 나라들도 다 그런 저기 나무나 숲과 관련된 설화가 있고 그런 스토리가 있고 그런 서사가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다른 데보다 각별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는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한 민족의 서사로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유지되고 그 의미가 또 숲의 기능과 가치로 쭉 연결돼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그 어떤 나라보다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그 명태 있잖아요. 명태. 예, 명태를 우리가 뭐 명태를 동태라고 부르기도 하고 생태라고 부르기도 하고 황태라고 부르기도 하고 목태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명태와 만나는 지점들이 각각 뭐 요리되는 지점이든 만나는 지점이든 다양한 어떤 명칭으로 불려지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숲을 만날 때도 굉장히 여러 가지 예를 들면 학교처럼 뭐 이렇게 그 서당에서 관리하는 숲이면 서원님이라고 하고 아니면 뭐 문중에서 관리하는 종중님이라고 하고 절에서 관리하면 사찰님이라고 하고 그런 이름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있다는 것은 그 의미가
그 의미, 어떤 개념이 있다는 것은 의미가 좀 그 다른 지점이 있다는 거잖아요. 생태와 명태와 동태와 목태 뭐 이런 것들이 다른 거는 다른 어떤 특징을 갖는 요소들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 숲은 굉장히 많은 어떤 이름들이 있어요. 이름도 있고 그러니까 그 기능과 가치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우리는 그만큼 그 숲에 대해서도 어떤 종교적 가치도 있고 그러니까 저렇게 북한산에 가면 사실은 뭐 이렇게 굿하는 사람들 그 굿당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또 뭐 우리 그 전통적으로 보면 이제 뭐그 도산서원이랄지 무슨 서원들 있잖아요. 서원들 같은 경우도 이제 숲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서 뭐 또 공부도 하기도 하고 또 종교적으로는 뭐 가장 우리 여기 전통적으로 보면 불교가 이제 사찰림을 가지고 거기서 수도하고 또 어떤 영성이랄지 뭐 그런 것들 찾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교적 기능도 있고 교육적인 어떤 기능들도 있고 교육이라고 할 때 이제 거기서 직접적으로 뭔가를 그뭐 이렇게 가르친다 뭔가 그런 것보다는 뭐 이를테면 퇴계 이황 선생님도 산을 이렇게 거니는 것이 이제 공부하는 거다. 유산여 독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을 다닌다는 것을 뭐 하나의 이제 공부, 수양으로 봤어요. 이게 이제 우리 조선 중기에 이제 유산기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등산기 있잖아요, 등산기.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뭐 금강산 유람록, 그다음에 지리산 유람록, 그다음에 한라산 유람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조선 중기만 해도 이렇게 이제 이를테면 금강산 같은 경우는 동아시아, 그러니까 여기 아시아의 핫플레이스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뭐 어디 가면 뭐 동경의 중심지를 간다 아니면 뉴욕을 간다 뭐 요즘은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뭐 이를테면 금강산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일세 뭐 중국에서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금강산을 뭐 찾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때도 찾는 걸 보면 이제 금강산에 가서 이제 그 사찰에 또 가보기도 하고 또 건강 온천을 가기도 하고 또 이제 거기 유산 자체를 이제 우리 수양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공부로 자기 공부로서 이해하고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숲이 굉장히 총체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산이나 숲을 바라볼 때 뭐 나무, 뭐 땔감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거나 아니면 거기 가서 뭐 머루나 다래나 따먹는 어떤 그런 공간,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경향들도 있었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예전에 원래 그 본원적 기능들이 다 회복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 조선 말에는 사실은 우리 그 석탄이 나오기 전까지 다 연료를 뭐 나무로 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산이 뭐 이렇게 그 깊거나 뭐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녹화가 잘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어쨌든 안 배니까 그러니까 연료를 석탄으로 대체하고 가스로 대체하고 뭐 이런 으로써 그것이 이제 다른 그 대체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녹화도 이제 잘 되고 이런 것도 있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그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 연료가 대체된다고 해서 뭐 이렇게 그 우리 산이 푸르고 좋아지고 뭐 저절로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열심히 나무 심고 또 가꾸고 뭐 이런 것에 있는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그 민족이 갖고 있는 어떤 산과 관계되는 여러 가지의 어떤 요소들, 의미들, 그러니까 이제 종교적 의미도 있고, 교육적 의미도 있고, 치유적 의미도 있고, 또 우리 이제 뭐 일반적으로 이제 뭐 가장 기초적인 이제 먹거리도 있고, 그다음에 땔감도 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다원적인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고 소중하게 이제 받아들여지는 것이기도 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현대에 와서는 이제 숲이 더 이제 뭐 중요해지죠. 점점 더 이제 거의 그 한 90%가 도시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산에 가서 예를 들면 뭐
칡도 캐먹고 뭐 이렇게 얼음 달에 뭐 따먹고 살아왔지만 지금은 그런 일은 거의 없잖아요. 이게 칡이 뭔지 또 그 가서 뭐 칡 캐먹고 살으라 그러면 뭐 요즘은 좀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칡 종류도 굉장히 많거든요. 뭐 물칡, 보리칡, 쌀칡 뭐 이렇게 먹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거의 모르죠. 어쨌든 이제 그 우리가 현대에 오면 올수록 이제 도시화되고 또 그 생태맹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연에 대한 어떤 감각, 지식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 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더 또 한편으로는 자연에 대한 어떤 갈망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연에 대한 갈망. 그 자연에 대한 갈망이 이제 뭐 환경 심리학자들은 이제 그게 어떤 내장된 우리 몸에 내장된 그 어떤 기억, 숲에 대한 기억,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내면에서 갈망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록을 좋아하고 또 자연을 좋아하고 뭐저 푸른 초원 위에 기아가 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도 이거는 이제 우리 그 수백 년 동안 진화해온 역사가 있지만 원래 본원적인 어떤 기억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는 환경 심리학적인 어떤 해석들도 있죠. 우리가 이제 뭐 진화에서 보면 우리 그 아프리카 초원으로부터 출발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아무리 이렇게 우리가 진화해 오고 역사를 이렇게 발전해 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내장된 기억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향에 대한 기억. 그 수구초심이란 말 있잖아요. 여우도 죽을 때가 되면 자기 고향의 언덕을 그 바라보고 죽는다 이런 얘기가 있고 연어도 뭐 이렇게 자기 새끼를 낳으려면 기어코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낳잖아요. 그리고 다른 동물들 많아요. 뭐 바다코끼리, 뭐 이렇게 물고기들도 그렇고 고향으로 돌아와 오는 것. 그 회귀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회귀 본능. 그러니까 죽을 때가 되면 예를 들면 뭔가 나는 좀 이렇게 어떤 뭐 이렇게 고향으로 가고 싶다든가 뭐 고향에 보고 싶다든가 뭐 그런 어떤 것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숲을 뭐 이렇게 좋아하고 또 숲에 대한 어떤 좋은 어떤 생각을 갖는 것, 뭐 이런 것들은 그런 어떤 동물적인 본능들도 포함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이제 기후학적으로 보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기독교에서는 에덴 동산이 뭐 인류 문명이 시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 이렇게 뭐 그런 얘기 있지만 어쨌든 이제 그냥 어떤 기호라고 보더라도 그 에덴의 숲에서 살았던 어떤 그 뭐 문명사적 기억이 이제 내장돼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이를테면 태백산 신단수를 공유하는 이야기를 공유했던 기억들이 집단적 기억들이 이제 남아 있다 보니까 숲을 좋아하고 숲을 다시 찾고 뭐 이런 것은 어쩌면 뭐 당연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농담 삼아 이제 하는 이야기들 중에 이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이씨하고 우리나라 이씨 있잖아요. 이순신도 있고 또 뭐 이성계도 있고 또 뭐 이승만도 있고 이씨 있잖아요. 이씨가 있고 언더우드 씨 있잖아요. 저 연세대 지은 분이 언더우드 씨잖아요. 그분 두 분 원래 같은 성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씨는 나무의 자식이에요. 이렇게 나무하고 아들 자자를 쓰잖아요. 그다음 언더우드는 뭐야? 나무 아래에서 원래 같은 성씨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키노시타라는 성도 있어요. 일본에 그 나무 아래라고 하는 키노시타. 그러니까 정확하게 거기하고는 똑같죠. 나무 아래 언더우드는 언더우드고 나무 아래고. 그다음에 바우만이라는 뭐 지그문트 바우만이라는 철학자가 있듯이 그 독일 이름들도 그런 나무와 관련된 나무 옆 뭐 이런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름 안에서 남아있는 어떤 기호죠. 내가 자연에서 왔다라는 기호.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그 성씨들 보면 박격 거세가 뭐 계림인가? 무슨 숲에서 났죠. 숲에서 태어나죠. 그 다음에 김알지도 무슨 숲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 이게 과학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 어떤 상징 기호로서 그 집단이 갖고 있는 무의식적 세계 뭐 아니면 또 이야기 뭐 그런 거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이야기했던 회귀 본능 또는 뭐 어떤 고향에 대한 기억, 뭐 그러니까 개인이 갖고 있는 고향에 대한 기억도 있지만 집단이 가지고 있는 한 집단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무의식적 기억들, 그 스토리를 계속 공유하다 보면 그러니까 문화적 DNA로서의 이제 기억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시대에 이제 대부분이 다 콘크리트의 숲에서 살잖아요. 자연에 대한 뭐 갈망들이 계속 커지고 또 자연 숲으로 돌아가고 싶은 욕망들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돌아갈 죽을 때 이제 뭐그 여우가 언덕을 이렇게 자기 언덕을 태어난 언덕을 향해서 죽는다고 이야기하듯이 우리도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본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숲에 대한 어떤 굉장히 많은 인프라도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숲의 설과도 있고 치유의 숲도 있고 뭐 이런 정도 보면 우리는 굉장히 숲에 대한 어떤 뭐 갈망들 또는 좋은 의미의 이것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름들도 다 단체 이름들 보면 좋은 단체들은 다 숲을 붙여요. 희망의 숲, 그다음에 평화의 숲, 지혜의 숲, 안 그런가요? 지혜의 숲, 또 뭐 문학의 숲, 사색의 숲, 더불어 숲, 다 숲을 붙이는 이유가 숲이 그만큼 이제 어떤 포근한 어떤 기억들, 어떤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뭐 고향 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붙인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또 이제 강의할 때마다 붙이는 농담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갔다. 지금은 그 이야기 굉장히 철학적으로 들리시잖아요. 현대는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근데 이제 제가 요 농담을 가끔 하는 거는 이게 이제 그 어떤 아이가 엄마한테 용돈을 다 내려다가 실패해가지고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갔다. 이걸 문자를 잘못 보내가지고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갔다. 이런 농담이 있어요. 문자 오타 시리즈 중에. 그래서 그런데 나는 굉장히 이게 철학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갔다. 지금 현대사회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문명은 숲을 뜯어먹고 살아왔다가 다시 숲으로 돌아가야 되는 어떤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에서 쫓겨나서 다시 에덴을 갈망하는 어떤 그런 인류, 뭐 이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숲으로 돌아갔다는 말은 사실 원점으로 돌아갔단 말이잖아요. 물거품이 됐다. 그러니까 뭔가를 의도했던 우리가 이제 어떤 문명을 창조해 나온다고 굉장히 뭐 역사를 발전시켜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앞으로.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게 물거품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지구를 몇 번씩 쪼갤 수 있을 만큼 핵무기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는 뭐 저도 과학적인 지식이 짧지만 어쨌든 기후 위기는 곧 한 몇십 년 안에 굉장히 많은 어떤 변화를 일으킬 만큼 지구 전체를 파탄낼 만큼의 위기로 지금 몰아넣고 있다. 이런 것들은 뭐 그냥 과학적 사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명사 전체,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문명 전체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있는 건 사실이죠. 뭐 기후위기, 핵무기, 또 뭐 어떤 전쟁,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그래서 다시 이제 원점에서 숲에서 다시 길을 물어야 되는 게 중요한 시대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만큼 뭐 이렇게 성찰을 하면서 숲에서 길을 묻다 뭐 이렇게 표제를 단 건 아니지만 지금 이 시기가 이제 다시 원점에서 길을 물어야 되는 다시 물어보고 어디로 갈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시기 아닌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가장 큰 이제 그 중요한 화두가 두 개가 있다면 하나는 그 기후위기 문제고 또 하나가 AI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창조해낸 어떤 새로운 자가 또 어떻게 보면 인간의 집단 지성으로 만들어낸 거지만 그 집단 지성이 뭐 이렇게 새로운 어떤 인류로서 진화해 가는 건지 아니면 뭐 그냥 뭐 또 지금 전체를 어떻게 만들어 갈지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살아왔던 어떤 종으로 인류는 뭐 멸종하고 새롭게 나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가는 건지 잘 모르는 시기 정도. 그러니까 엄청난 저기 변화의 시기에 놓여 있는 건 사실이죠. 요즘 다 AI 그러지 않나요? 모든 사람들이 AI 그러는데 저는 그러니까 저 문과 출신이어서 과학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런 개념들이나 뭐 기술적인 부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I가 어떻게 구동되고 어떻게 하는지 쓸 줄은 알죠. 뭐 챗GPT도 쓰고 뭘 해볼 수는 있지만 그게 이제 정말로 인간의 그 어떤 총체적인 어떤 지식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어떤 걸 만들어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들긴 해요. 그리고 AI라고 하는 또 하나의 행위자가 등장을 해서 이게 인류를 조금 더 어떤 업그레이드 시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거꾸로 또 파탄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이 시기에 이제 어떤 새로운 방향, 사람들이 나아갈 방향들, 인류가 나아갈 방향을 묻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저는 이제 생태 인문학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태 인문학. 물론 이제 뭐 생태 인문학이 뭘 다 포함한다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이제 생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후 위기라고 하는 건 결국 자연에 대한 이해, 자연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후 위기는 뭐 사람을 만든 일이니까. 근데 이제 그 자연의 문제 또 사람의 문제가 함께 결합돼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들을 이제 잘 이해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제 생태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생태 인문학을 이제 호출하기 전에 그래서 이제 AI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AI 시대 그러는데 저는 AI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어쨌든 시대 변화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지금 뭐 이렇게 에, 감각적으로 느끼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사람들이 다 공포스러워하는 것 같고 뭔가 변화에 대한 조짐이 있는데 잘 모르겠어. 어떻게 나갈지는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많은 사람들 유튜브에서 온 사람이 AI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 나아가는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빠르고 알파고 뭐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뭐 지식으로 지성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기계가 못당이라고 했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바둑을 이긴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잖아요. 지금 최근에는 엄청나게 좀 빠른 속도로 뭔가 지금 뭐 에이전트 AI니 뭐 엄청나게 나오고 있고 AGI니 뭐 사람의 어떤 그 어떤 지적 능력을 충분히 초월해 가지고 뭐 나아가는 AI 나오고 있고 근데 분명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시대 전환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대 전환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거냐? 시대가 바뀐다는 거를 그러니까 시대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이제 뭐랄까 조금 짧게 이야기하면 뭐 이제 이를테면 유신 정권 시절 그러니까 정권 차원의 문제는 그냥 그때 이게 시대라고는 안 하잖아요. 물론 이제 시대라는 표현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이제 작은 단위의 어떤 정권의 변화 아니면 뭐 이런 정도의 변화 같은 경우는 뭐 시대라고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봉건 시대 또는 뭐 자본주의 시대 또는 뭐 오직 이런 정도 큰 패러다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뭐 고대 그다음에 중세 근대 뭐 이런 것들을 시대라고 부른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시대 변화라고 이야기할 때는 아 지금까지 가져왔던 어떤 패러다임 자체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완전한 시스템이 변화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면 시대 변화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왕조 사회에서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던 저 시스템에서 완전히 이제 그 시민 사회로 바뀌는 것들 있잖아요. 이제 아니면 뭐 어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바뀌는 것을 시대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마샬 맥루한이라는 사람이 이제 미디어는 메시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아니 뭐
그동안에는 저기 양피지에 뭐 이렇게 쓰던 걸 가지고 뭐 이렇게 보니까 인쇄를 하는 종이에 쓰게 됐다. 그래서 뭐가 바뀌었냐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걸로 인해서 뭐 어떤 완전히 달라지는 세계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쇄 매체가 발달함에 따라서 그 뭐랄까 지식이 전 사회 보급 속도가 빨라지고 그러면서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고 뭐 이렇고 그다음에 우리 뭐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근본적인 구조를 바꾼 거예요. 그동안에 뭐 왕조 사회 자체가 노만 왕이냐, 시민 의식들이 생긴 거고, 뭐 인권이라고 하는 것들 보편적 인권을 주장하게 되고, 패러다임이 바뀌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어떤 저 뭐랄까 자본주의를 만들어내고, 자본주의의 생산력도 발전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시민 의식도 성장하고 그러면서 이제 평등이라는 개념도 생기고, 예전에 뭐 평등이라고 하면 그건 저기 조선시대 때 예를 들어 왕이나 나는 평등하다 그러면 역적이라고 안 했겠어요? 그냥 죽었겠죠. 마찬가지로 영국에서의 왕, 그렇죠. 영국에서도 1800년대 누가 토마스 페인이 상식이라는 책을 쓸 때, 너나 나나 똑같다라고, 그럼 거기도 역적이죠. 도망 다녀가지고 이제, 근데 그게 상식이 정말로 상식이 된 거는 이제 미국이 그 독립선언에 이제 뭐랄까 토대가 된 것도 그 상식인 거예요. 너나 나나 다 모든 인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독립을 쟁취하는 어떤 토대가 됐던 거죠. 그러면서 어쨌든 이런 시대적인 어떤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시대를 그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변화를 읽어낼 거냐,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기술적인 변화에 따라서, 그러니까 무슨 이제 말이 이끌던 시절, 그러니까 이제 동력을 중심으로 하면 그런 동물 동력으로 움직이던 때가 있을 것이고, 예를 들면 뭐 농업사회, 그다음에 공업, 기계가 이끌던 시대가 있었을 거고, 또 이제 이를테면 지금처럼 뭐 정보나 지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끄는 사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시대 변화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지금까지는 뭐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뭔가를 이끌어져 왔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인류가 발전시켜 왔던 어떤 그 행위자들, 그러니까 도구 자체가 거꾸로 사람으로 지배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시대가 지금 AI 시대 뭐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좀 도구라고 할 수도 없는 로봇을 우리는 도구로 인식하기도 하고, 뭐 피지컬 AI 해가지고 뭐 공장에 뭐 이렇게 일을 시키는 어떤 용도의 기계로 쓰겠다고 하지만, 거기가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 탑재된 어떤 피지컬 AI가 생기면 정말로 뭐 사람과 유사한 어떤 생각과 행위와 뭐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어떤 종들이 출현할 수 있는 시기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시대의 변화를 어떻게 읽을 거냐, 어떻게 바라볼 거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과제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읽어 나가야 되느냐는 게 중요한데, 저희가 뭐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이를테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조금만 변화된다랄지 뭐 도구의 변화라면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때는 사실 예측 불가능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애벌레가 나비가 된다고 했을 때 애벌레 시절의 행동 방식과 사고 방식으로는 나비의 삶을 살 수가 없죠. 나비는 날개짓으로 살아가는 거고, 요거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행동 방식과 그 다음에 사고 방식, 그러니까 말하자면 존재 방식 자체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AI 시대, 또 새로운 시대라고 하는 것들은 인간 존재 방식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질문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시대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 이 시대. 아니면 다음 시대를 어떻게 가져가면 좋은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숲에서 길을 묻다라는 건 원래 길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길이 있는 건 아니에요. 어디에 길이 있거나 뭐 이런 건 아니면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길은 만들어 가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물론 뭐 제시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만들어 가야 된다면 어느 길로 가야 될 거냐를
지금 이제 고민하고 성찰해야 되는 시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우리가 이 애벌레 단계였다면 나비의 어떤 삶과 그 어떤 존재 양식에 대해서 몰라요. 상상하는 거죠, 그냥.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지금 이제 생각하고 그것을 고민하고 함께 나누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지난 어떤 그 교육청 정책이 생태 전환이었어요. 전환. 전환이라는 말이 그런 거거든요. 전환이 이게 변태, 바뀜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벌레에서 나비로 바뀐다는 것은 뭐 형태와 조직과 시스템이 다 바뀌는 거잖아요. 그 형질 변경이 되는 거. 형태와 질이 바뀌는 것을 전환이라고 해요. 전환. 완전히 바뀌는 거. 근데 우리가 생태전환 교육, 생태전환 교육 말은 그랬어요. 근데 뭐가 바뀌었죠? 안 바뀌잖아요. 그냥 생태로 조금 마인드를 바꿔보자라고 하는 수준이었지 정말로 존재 양식이 바뀐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시대 전환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뭐 생각의 방식이랄지 조직의 방식, 행동의 방식, 뭐 어떤 문화 뭐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야지 뭐 어떤 시스템이 바뀌었다 또는 뭐가 바뀌었다라고 하겠지만 우리는 이제 그러지 않죠. 지금 생태전환이라는 말도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우리가 다음 시대로 이렇게 전환돼 나가고 있는 전환기 또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고 전환됐을 때 우리는 그냥 거기에 뭐 휩쓸려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제 이 봉건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갈 때는 나는 통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자유를 통해서 뭔가 얻어야 되겠다. 이걸 뭐 역사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개척자들의 정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뭔가 나는 이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라는 의지가 있었잖아요. 부르주아들의 어떤 뭐 시민 사회를 향한 어떤 의지들 뭐 이런 것도 있었겠죠. 뭐 또 하나는 뭐 예를 들면 뭐 저기 그 19세기에 이제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는 뭐 이렇게 평등한 사회를 나가야 되겠다 그런 의지가 있었잖아요. 그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또는 실현 가능하다를 뭐 말을 떠나서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를테면 소수 어떤 저기 그 과학기술 엘리트들 그러니까 AI 공학자들 기술자들 그 자본가들에 의해서 사실 몇 명 안 되지 않나요? 나도 잘 모르긴 하지만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지금 뭐 AI 기술자들이나 그 이끌어 나가고 있는 오픈 AI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과학자들 뭐 손에 꼽겠죠. 그 사람들이 전 인류의 뭐 몇십억 인구의 어떤 방향들을 지금 에, 끌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맨날 뭐 이렇게 이제 유튜브 보고 근데 그게 다 그런 저기 그 과학 기술자들을 만들어놓은 플랫폼이고 그걸로 이제 가져가고 있는 거잖아요. 또 오픈 AI 뭐 이런 것들도 그럴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지금 뭐 이렇게 그 플랫폼 안에서 수렴돼서 그냥 살아가고 있고 근데 그게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는 것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시대 전환기에 이제 모든 전환기에는 사실은 감각적으로 사는 본능적인 어떤 것들이 작동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불안, 공포. 이게 어디로 가지? 이런 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불안과 공포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혼란 아닐까? 지금 뭐 이렇게 뭐 극우가 뭐 특세한다 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하고 달리 이를테면 그 선명한 어떤 그 이렇게 뭐랄까 이분법적인 어떤 구조가 이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선이고 악이다라고 딱 규정되지도 않고 그다음에 뭐 이를테면 에, 뭐 어떤 삶에 있어서도 내 어떤 직업이 딱 특정돼 가지고 앞으로 한 40년 50년 이 일하면 돼라고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은 굉장히 유동적인 사회잖아요. 변화가 너무 극심한 사회.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삶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공포, 유동성에 대한 불안,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좀 뭔가 좀 정해져 있었으면 좋겠어. 안정이 됐으면 좋겠어. 그게 안정이 됐으면 좋겠고 나도 모르지만 뭔가 아주 강력한 힘이 그냥 이렇게 뭐좀 독재라도 좋으니까 딱 어떤 시스템 잡아가지고 방향을 끌고 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런 지도자를 원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극우 파시스트 같은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이끌어가게 되고 뭐 그런 거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지구몬트 바우만 선생 같은 액체 사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액체 사회.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현대 사회의 특성이 액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규정성이 아니고 요즘 뭐 예전에는 남과 여라고 하는 게 기본이고 뭔가 또 다른 어떤 소수자들도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막 구분하고 나는 구분하기 싫어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 나눴잖아요. 어? 그다음에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정체성이 뭐 이런 정체성도 있고 저런 정체성도 있고 막 정체성 이 다양한 것에 대해서 또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이제 뭐 다중 정체성도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정체성 그다음에 정체성의 변화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그 어떤 선명한 어떤 의식을 가져왔던 지금까지 어떤 인식을 이제 바꾸다 보니까 오는 혼란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 투영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어떤 시대 전환기를 겪으면서 오는 문제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거냐라고 하는 것이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 이제 그 숲에서 다시 길을 물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생태 인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사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생태가 어쨌든 이제 우리가 자연에 대한 태도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환경 문제가 있고 위기, 기후 위기가 일어난 것은 자연에 대한 인식이 그러니까 자연은 내가 그냥 밟고 서도 되고 그냥 생명이 없는 물질적 존재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땅은 그냥 그 생각이 없는 그 밟고 서도 되고 그냥 기계론적인 사고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체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 이제 그런 것에 의해서 지금까지 어떤 아주 개발이랄지 난개발이랄지 뭐 이런 것들 과학 기술을 통해서 발전시켜 나오면서 환경 문제가 더 극대화되고 기후 위기가 심화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생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는 거죠. 자연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그거는 꼭 이제 사람에 대한 이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사람 중심으로 이제 바라보다 보니까 가져왔던 물론 이제 사람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특성들이 있겠죠. 특성들이 있는데 그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배경을 빼놓고 그것만 어떻게 생각할 수 없듯이 인간도 어떤 자연 생태를 빼놓고 인문이라고 특성할 수는 없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누구야 도너 헤르웨이가 그 사람은 문화라는 게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자연 문화다. 자연과 함께 만들어진 문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사회도 환경과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거지 사회가 어떻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냐. 여기 환경사회 뭐 이런 개념을 이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문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인문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AI 시대로 가면 될수록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천착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자연과 결합된 생태 인문의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에컬로지컬 휴머니티라는 개념, 그러니까 생태 인문 그러면 뭔가 폼이 나는 것 같지 않나요? 개념적으로 생태 인문학 이야기 많이 하고 그래서 나도 그냥 그 폼나는 개념이네라고 하는 정도로 생각만 했지 생태 인문학에 대해서 나도 뭐 아주 깊이 있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건 없는데 이제 그 생태 인문학이 우리나라에서는 뭐 몇 사람 책도 있고 또 논문들도 꽤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외국에서는 에컬로지컬 휴머니티는 여기서는 벌써 한 2, 30년 전부터 이 개념이 있었어요. 환경인문학, 생태인문학 이런 개념들이 있고 굉장히 연구도 많이 돼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90년대 말에 이미 그 생태 인문학에 대한 에콜로지컬 휴머니티에 대한 논문도 있고 그런 개념도 만들어져 있고 꾸준하게 뭐 이를테면 호주의 그 이런 저널들 그러니까 학술지도 있고 그 다음에 대학의 듀크 대학의 환경인문학센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만큼 굉장히 그 연구도 많이 하고 또 이 분야가 중요하다는 가치가 있다는 것들을 제시하고 있는 학자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 폴란드 학자인데 미국에서 지금 뭐 그 교수를 하고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에바 도만스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생태인문학의 역사랄지 개념이랄지 이런 것들을 정리한 논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논문에 따르면 이제 뭐 이러저러한 꽤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생태인문학이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느냐. 그러니까 다만 그냥 인문학과 생태가 기계적으로 결합된 지금 내가 생각했던 우리 생태 이야기 하는데 그동안 생태도 있지만 인문도 같이 하면 좋겠네. 뭐 이런 정도의 결합 정도, 융합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식 자체가 바뀌는 어떤 그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개념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에바 더만스카 선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제 개념적 결합이 아니고 의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이 생태인문학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생태인문학을 한다는 거는 그냥 그 우리가 생태과학 또는 뭐 생태학을 공부하는 데다가 사람 인문학이라는 걸 단순하게 결합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그 고민하고 있는 그 인간 중심주의적 사고 뭐 이런 것들로부터 완전하게 탈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거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저 대상인 거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그게 인간 중심적인 사고죠. 물론 이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한 거긴 하지만 나의 의지랄지 내 생각과 무관하게 나는 여기 그 대상한테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안 그런가요? 이제 이 환경과 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게 이제 실제로 나무라고 할 때 저 나무가 없으면 나는 그 뭐랄까 숨을 쉴 수가 없죠. 이 산소를 주고 받고 실제로 그렇게 주고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환경은 대개는 이제 우리는 대상물이라고만 생각했지 그 어떤 행위하는 주체라고는 생각 안 하잖아요. 저 나무가 뭐 무슨 행위하는 주체? 내가 베면 벨 수도 있고 내가 뭐랄까 뭐 이렇게 넘어뜨리면 넘어뜨릴 수 있는 그냥 그 무의지적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좀 더 이제 그 어떤 비인간 뭐 그냥 동물뿐만 아니고 이런 사물들 뭐 이런 하다못해 이런 플라스틱이라고 할지라도 이 플라스틱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영향을 미치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 생각의 변화까지도 그러니까 인간과 비인간의 대칭성이라고 해야 하는가 그 지금까지 비대칭적이죠. 뭐 사람이 중심이고 이거는 그냥 내 의지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그게 아니고 이제 그 대칭 관계에서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바라보는 것들이 이제 그런 의식의 변화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식의 변화를 포함해서 이제 어떤 그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고 방향을 생각하는 것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생태인문학이 방향이 이제 만들어져 가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주요 이제 생태인문학은 뭘 다루냐라고 했을 때 그래서 생태인문 한다고 하는데 일단 생태에 관한 거니까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개념 중에 하나가 뭐 인류세라는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인류가 이 자연 지구상 지질학적 그 어떤 그 상태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들 그걸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변화 그러니까 큰 영향들 그러니까 시대를 구분할 때 우리가 뭐 충족세니 무슨 세니 뭐 이런 걸 구분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이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고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인류세라고 실제로 이제 영향을 미쳐왔기 때문에 인류세라고 명명을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어떻게 존속될지 또 어떻게
나가야 될지 뭐 이런 이제 고민들이 있는 거죠. 우리 인류세에 대한 어떤 담론들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그 인문학이라고 할 때 아까 얘기했지만 인문 그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이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만들어진 상호 간에 또는 뭐 서로 간에 그러니까 침투하면서 만들어지는 존재라고 한다면 어, 그 자연 생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니 사람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그동안에는 뭐 유럽이랄지 뭐 이런 저 문화가 중심 문화 자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우위적인 문화가 있는 거고 그 주변 문화들을 뭐 잠식해서 어떤 식민지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이제 제국주의적 침탈 과정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그 인식의 구조 자체는 전부 다 유럽 중심, 서구 어떤 의식 중심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생태인문학은 생태라고 하는 것, 그 생태는 결국 뭐 장소를 기반으로 하는 거니까 장소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면 유럽 중심의 사고,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 벗어나는 탈식민주의적 그 어떤 방향성 이게 생태인문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만 이야기를 하자면 그냥 인간만 이야기하자면 그동안에 뭐 서구 중심의 사고 그다음에 뭐 그런 어떤 역사, 문화, 과학, 철학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건 그거고 그러니까 뭐 어떤 내가 지금 잠깐 차크라바티인가 그 어떤 학자 내가 이름 까먹었는데 그 학자 같은 경우는 유럽을 지방화하기 뭐 그런 책도 있더라고 유럽을 지방화. 그러니까 그게 상대화에 대한 거고 그게 지금까지 전 지구의 절대적인 가치랄지 절대적인 지식의 우위를 점유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이제 상대적인 거다. 뭐 예를 들면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나름의 이제 생태 인문이 있는 거고 뭐 한국은 한국 나름의 생태 인문이 있는 거고 다 그러는 거죠. 장소를 기반으로 해서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이제 뭐 에바 도마스카가 이야기하는 생태 인문학이 뭐 이렇게 이제 주요 영역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생태랄지 생태 인문에 있어서는 인류세랄지 그다음에 이런 인간과 비인간의 그 어떤 관계 설정의 문제, 그다음에 그 어떤 그 토착 지식의 문제, 그러니까 장소성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다 보니까 토착 지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에게는 그 전통 생태 지식 같은 경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서구의 과학적 어떤 지식 체계, 인식 체계를 통해서 모든 세상의 것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원주민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인식의 체계에 대해서는 그 무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랬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나요? 대체적으로 그렇죠. 그 어떤 좀 원시적이고 그렇게 판단해 왔는데 그 패러다임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쪽의 패러다임에서 바라본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뭐 잣대로 재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무게로 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러니까 어떤 서구의 지식 체계의 학문적 패러다임으로 바라보는 것이 있을 것이고, 여기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신화적 인식 체계가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존중하는 것 필요하다. 그러니까 토착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 이게 토착 지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생태 인문이라는 것은 그래서 뭐 인류세의 문제,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의 문제, 그 다음에 어떤 토착 지식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포괄해서 다 담으면서 새로운 의식의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서 이제 어떤 철학적 토대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인문학으로서의 이제 생태 인문학을 방향을 이야기하는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도의 이제 뭐 굉장한 깊이 있는 어떤 학문적 체계랄지 연구 논문들이 뭐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이제 생태 인문학이라는 책들도 뭐 모빌리티 생태 인문학 뭐 여러 가지 한두 권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그 뭐 생태 인문학의 내용으로서는 많이 우리도 연구가 많이 돼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인류세의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논문도 많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또 토착 지식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뭐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그동안에 이제 가져왔던 우리 전통 지식들에 대해서도 이제 에, 그게 미신이었지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그게 아니다. 우리의 사유 관점에 따라 새롭게 해석한다면 그것도 좋은 어떤 사회적 담론이 되거나 사회적 지식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 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담론이 있을 수 있는 거, 우리 나름대로의 사회 체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어떤 지식이나 문화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도 뭐 생태 인문학적 내용들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많이 뭐 이렇게 활발하게 연구도 하고 실천적인 활동도 하죠. 우리가 뭐그뭐 에코 비평 뭐 그다음에 생태 문학 또 뭐 이런 환경에 관한 인문 뭐 이런 것들은 많이 하잖아요. 다만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듀크 대학의 뭐 환경인문학센터랄지 그게 본격적으로 뭐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생태인문학센터, 생태인문학연구소 또는 생태인문학 저널 뭐 이런 정도의 이제 활발한 그 개념 안에서 뭐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저는 이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생태인문학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나름대로의 생태인문학을 만든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나름대로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그 의식 속에 남아 있는 스토리텔링이 있는 거고 생태 인문에 대한 어떤 스토리텔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군 신화도 있고 홍익인간이라는 개념도 있고 홍익인간도 있고 풍류라는 개념도 있고 풍류라고 하는 것들은 또 접화군생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그런 이제 풍류한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과 이제 어떤 세상과 접촉해서 변화하고 감화한다. 그러니까 상호 교류하고 침투해서 뭔가 변화되고 감화한다. 이런 개념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들을 보면 우리한테도 어떤 전통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어떤 생태문학적 사유의 토대가 있고 또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생태인문학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제 숲이라고 하는 기호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개념적으로는 이제 뭐 다른 나라도 뭐 여러 가지 개념도 있고 또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오래된 전통 속에서 또는 오래된 우리 그 문화권이 갖고 있는 그 기억, 그러니까 공유하는 기억, 공유 기억이 속에 들어있는 뭐 아까 얘기했던 그 단군 신화의 기억은 공유하는 기억, 그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어떤 의미들 또 그다음에 뭐 가치 체계, 그러니까 홍익인간이라는 것도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홍익인간이라는 게 그게 무슨 뭐 현대적 교육 개념이냐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교육법 제 1조에 들어있는 게 그거예요. 제 2조인가? 제 2조에 들어있는 게 우리 한국인들의 교육 목표는 홍익인간을 기르는 거거든요. 널리 세상에 이로운 인간을 상을 기르는 거거든요. 그 방법이 이제 풍류 속에는 그런 게 있어요. 세상과 접촉해서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 이게 접화군생인데 우리로 치면 지금 생태 체험을 통해서 너도 변하고 나도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체험이라고 하는 게 나만 변하는 게 아니고 너도 변하는 이 관계 속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존 듀이 선생이 이제 그 교육은 경험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경험이 이제 그냥 상호작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트랜잭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경험이라는 거는 트랜잭션이라고 이야기해요. 트랜잭션. 그러니까 서로 침투하는 것. 교호작용이라고 번역을 하던데요. 그러니까 상호작용은 인터랙션. 주고받고 하는 거죠. 주고받고 하는 건데 트랜잭션은 서로 침투하는 거죠. 체험. 그 장기하의 그 싸구려 커피라는 노래 아세요? 안 들어봤어요? 네, 네. 그거 들으면 굉장히 감명적이지 않나요? 네. 자취생의 애환을 뭐 이렇게 이게 장판이 난지 내가 장판인지 모르는 경지 완전히 딱 달라붙어 가지고 내가 장판인지 장판이 난지를 몰라. 이 관계가 교호 관계, 교호 작용.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저 금강산 유산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산에 갔는데 산이 너무나 이렇게 아름답고 좋아가지고 나를 잃어버렸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숲인지 숲이 난지를 몰라. 이런 경지가 이제 서로 침투해서 그 의미가 침투하고 또는 어떤 경지가 침투해서 교호작용이 일어나고 그 경험이야말로 진정한 내 경험이 되는 거죠. 그건 이제 그 경험을 통해서 교육이 완성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체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 아까 이제 그 접하군생, 우리 풍류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오늘날 과연 인간이 어디로 가야 될지 인간다움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하는 시기에 있어서 결국은 이런 내 몸을 통해서 체험을 함으로써 인간다움이 뭔가를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 봐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AI 시대가 되면 될수록 많은 것들이 이제 외주화 되잖아요. 내 경험이 외주화 되죠. 난 그 어떤 코미디 프로에 가면 산에 올라가다 말고 힘들어 그러니까 난 AR 등산 체험하자. 그래서 중간에 요걸 끼고 그냥 산 한번 쓱 보고 내려와. 이게 이제 경험을 외주화하는 거잖아요. 남의 경험을 가지고 내 경험처럼 외주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경험이나 체험을 외주화해서 그냥 보는 거죠. 근데 직접 체험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 몸으로 이렇게 체험되는 내 몸에 내 몸으로 어떤 외부의 어떤 상황들이 들어와서 침투해서 나를 재구성해 나가는 것. 네. 그런 경험들이 많이 부족한 거예요. 요걸로 해서. 그래서 나다움, 인간다움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숲 체험 뭐 이런 것들이 더욱 중요하다.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생태 인문학에 있어서 핵심적인 게 아까 이제 접하군생, 예, 풍류를 이야기를 하는데 풍류가 신라 시대 때 나온 거기 뭐 최치원 선생의 뭐 난당 비서에 나온 개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 아주 심오하고 그 깊은 어떤 도가 있는데 우리 도를 아십니까 할 때 도가 있는데 그게 시풍류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풍류가 이제 화랑도가 뭐 이렇게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산천을 주유하면서 자연 체험도 하고 또 뭐 악기도 이렇게 즐거움도 이렇게 뭐 이렇게 누리고 그 다음에 도덕적인 수양들 그러니까 도를 닦고 뭐 이렇게 수양을 하고 도덕적 수양, 종교적 수양도 하고 그래서 이 풍류는 그런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미학적인 체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노래 부르고 또 춤추고 하면서 그런 미학적 체험도 있는 거고, 또 도의를 연마하는 어떤 종교적 수련도 같이 하는 거고, 그다음에 자연 체험을 통해서 아까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방법론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게 나중에는 이제 화랑도니 뭐 무슨 도니 뭐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이어져 나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그 맥락들이 다 많이 없어져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시 이제 뭐 뭐랄까 어, 새롭게 잘 개념화되고 실천적인 방법론으로 만들어지면 굉장히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정리하자면 저는 이제 생태인 문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학문적 화두이기도 하고 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의 이제 어, 뭐 방법론으로서 뭐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고요. 특히 이제 우리 그 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그 가능성이 있는 우리가 이제 K 뭐 컨텐츠 또 뭐 K 포레스트, K 드라마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실제로 그 K의 원류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K 컨텐츠, K 문화의 원류들 우리가 뭐 한국 문화가 굉장히 뭐 세계로 뻗어나간 데 있어서 가장 토대가 된 거는 춤 잘 추고 노래 잘하고 그다음에 어떤 영적인 어떤 토대를 잘 갖추고 있고 또 자연에 대한 뭐랄까 어떤 생각 깊이 있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 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새롭게 인식을 해서 만들어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저는 이제 우리가
숲을 통해서 뭔가를 해나가는 것. 그래서 이제 포레스트 ing, 그러니까 포레스트 ing, 그러니까 뭐 숲하기, 숲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한다, 뭐 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럴 때, 그러니까 뭐 뭔가 활동하는 걸 하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숲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접하군생의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숲을 한다라는 것이고, 그게 우리가 뭐 다만 뭐 그 숲 체험 수준이 아니고 그 이상의 어떤 것들, 새로운 담론도 만들어가고 새로운 어떤 방향도 세워가고 AI 시대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가면 좋은지에 대한 고민도 하고, 그래서 숲에서 길을 물어가는 것이 숲 하는 것 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제 요즘 뭐 그 숲 해설, 숲 체험 뭐 이런 활동들도 굉장히 많이 있긴 한데 그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깊이 있는 고민들, 그러니까 AI 시대에 뭐 우리 문명의 방향을 새롭게 생각해보는 성찰할 수 있는 이렇게 토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우리가 산책학을 잘 좀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동네에서 지금 저 맨발 걷기 많이 하시죠? 하셨나요? 맨발 걷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걸으면서 이제 이 맨살로 이 지구를 밟아보면서 지구의 어떤 뭐랄까 느낌을 그 감지해가면서 새로운 의미를 좀 찾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AI 시대 가장 중요한 어떤 활동이 저는 이제 그런 활동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